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늘 같이 토론할 내용은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겁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과학기술이 어디쯤 와 있는지 대략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 OECD에서 매년 만들어내는 이 그래프를 보면 제일 오른쪽에 한국이 있어서 이 GDP 대비 R&D 투자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항상 앞뒤를 다투면서 1등이기도 하고 2등이기도 합니다. 이게 2020년 자료인데요. 2020년의 경우는 한국이 이스라엘을 앞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 면에서도 보면 이 인적 자원은 vertical axis, 그러니까 이 수직적으로 보면 이 인적 자원 면에서도 사실은 한국이 가장 높지는 않지만 핀란드나 덴마크나 싱가포르는 눈비치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적 자원 면에서도 선두 그룹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징적인 것은 R&D 이 지출의 대부분을 80% 이상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점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R&D 투자의 이 성과로서 이 과학적인 성과 또 기술적인 성과 그동안 우리가 여러 이 데이터를 통해서 토론해 왔는데요. 이 198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이 무명이었던 한국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11위, 12급 정도의 이 scientific publication을 만들어낸 나라가 되었고요. 이 패턴트 면에서는 특히 이 미국 특허나 트라이아딕 패턴트나 아니면 IP5나 전 부분에서 한국이 5번째 혹은 4번째로 특허를 많이 창출해내는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성과는 이 과학적인 성과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과가 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적인 성과 중에서도 IT 분야를 보면 여기 IT 분야에서 기술적 성과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패턴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대만, 독일, 그리고 기타 나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본, 한국, 미국이 사실 발군인데 한국을 보면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휴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을 앞서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1, 2, 3, 2위를 다투는 특허 분야에 있어서 IT 기술의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과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밑에 보면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 그다음에 이 경제 성장률 이 두 개를 보면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쪽 측면에서 다 한국의 월등한 성장률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의 증가율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1인당 GDP도 사실은 한참 EU의 평균치 밑에 있던 것이 지금 현재는 EU 평균치를 넘어서서 지금 거의 일본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 성장,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성장이 이렇게 갈목할 만한 이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배경을 보면 첫째 우리 기술 확보 전략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 확보 전략을 보면 뒤에 조금 다시 부연을 하겠습니다만 이 경제 발전 전략하고 과학 기술 전략하고 또 기술 확보 전략이 맞물려서 연계되어서 쭉 evolve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산업화가 목적이었고 산업화 목적이었을 때 과학기술 이 정책의 목적은 해외 산업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학습하고 그것을 산업에 활용하는 것이 과학기술 정책의 지향점이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계에서는 해외 기술을 모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학습,
R&D 이런 데 주로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 우리 이 경제 발전 목적이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구조고도화가 목적일 때에는 과학기술 정책은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였고, 이러한 목표하에서 우리 R&D 전략은 해외의 원천 기술을 들여와서 거기에다가 국내 R&D를 추가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른바 크리에이티브 이미테이션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R&D가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90년대 말쯤 와서 R&D의 GDP 비중이 2.5% 수준에 다다르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경제가 이제 혁신 경제로 가자, 또 새로운 선진 경제로 가자는 게 이 경제 발전 목표였고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은 창의적 혁신 역량을 확보하자는 게 목표였고, 그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창조적인 연구개발, 창의적인 인재 육성, 기술 혁신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주로 국내 R&D 중심의, 국내 R&D, 이미테이션을 떠나서 국내 R&D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지금에 와서, 건전에 와서는 이 R&D 투자의 GDP 비중이 4.5%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요. 보면 초기에 이 산업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술혁신의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 기술혁신의 프레셔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부의 역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프레셔를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을 캐파시티 빌딩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사실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서 초기에 산업화를 위한 기술 학습, 또 기술 도입 이런 이 초기의 과학기술 역량 구축에 주로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전략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술 개발과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 경제 목표는 쭉 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운영되었고요. 크게 봐서 정부 주도형이었고, 우리 정책은 굉장히 실용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의 산업적 성과를 중시했기 때문에 과학보다는 기술을 중시하는 그런 전략이었다. 그 다음에 이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략적 접근을 했다. 범부처 협의, 민간 공공협력 이런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략 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전략에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말하자면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전략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도출해서 그 기술 개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고도화를 위해 전략적 R&D, 예를 들어서 보면 이 ICT를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ICT를 전략 분야로 선정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한 배경을 보면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 ICT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식 집약적이고 자원 의존도가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반면에 인적 자원이 풍부한 한국에 굉장히 적합한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성장 기회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레이트 커머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리프로깅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립이라는 건 립입니다. 리프로깅 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이 ICT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인 응용 잠재성, 그 외에도 사회 경제적인 잠재성, 이런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ICT를 우리 전략 기술 개발의 대상으로 삼아서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ICT R&D의 목표를 잡기를 초기에 ICT 산업을 한국 경제 구조 고도화를 위한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또 ICT 분야에서 한국 경쟁력을 세계 선도적 수준으로 높이겠다. 해외 기술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그 다음에 ICT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이 ICT R&D 초기 시작할 때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CT, R&D 분야에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집중 투입해 왔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전체 GERD의 40% 이상을 ICT 집중해 왔고요. 또 정부 R&D 예산의 경우에도 20% 이상을 ICT에 배분해 왔고, 그 외에도 실용적으로 ICT, R&D를 경제사회 발전에 직접 연계해서 우리가 이미 그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R&D를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CT R&D 90% 이상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고, 또 하드웨어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핵심 기술에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ISDN, CDMA, LED,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이런 이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의 IT 이코노미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 전략적인 한국적인 전략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을 나름대로 보면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둘째가 정책 영향입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었는데 특히 초기에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과학기술 기반 구축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그 민간 섹터에 있어서 기술 혁신 압력을 만들어내고 또 실용적인 정책 접근을 했고 미래지향적인 특히 공공 섹터에서 그 미래지향적인 자원 배분, R&D 투자라든지 교육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자원 배분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인 환경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른 그 개도국과는 달리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과 동기,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이게 호모지니어스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결정한 목표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또 목표 추진을 위한 사회 통합 비용이 낮다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지지, 그 다음에 경제기술적 자립에 대한 강한 열망, 이건 또 다른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자립해야 된다는 열망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서 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의 노력을 통해서 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 방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환경인데요. 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과학기술에 관한하는 비교적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배경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혁신 체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나라 혁신 체제의 그 특징은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인력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기술 전략을 해왔기 때문에 이 해외의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R&D에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전략을 추구한 나라가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인데요. 이 지경학적인 특징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이 빈곤하다는 점,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인시큐어한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라든지 그런 측면 때문에 이 내부 역량을 통해서 해외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부 역량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낮고 특히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정부 주도형입니다. 이게 특히 이 초기에 민간의 역량이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반 구축하고 역량 구축에 정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서 우리나라 기술 혁신 체제를 아직도 정부 주도형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히 다른 점이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혁신 체제의 효율성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구개발 투자나 인적 자원은 세계적인 선두 수준이지만 앞에서 우리 본 대로 최소한 이게 이 퀄리티나 또 이게 이 연구개발 투자도
돈의 금액은 크지만 사실 돈의 그 퀄리티도 사실 따져보면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최소한 그 이 퀀티티브리 보면 양적으로 보면 연구개발 투자나 인적 자원은 세계 선두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그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뭐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걸 relational capital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관계 자본의 취약성이 우리나라 이 혁신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이게 국제화인데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덜 이 국제화된 이 체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온 전략의 결과로서 나타난 우리 기술 혁신 체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산업화를 지나서 이미테이션 단계를 지나서 탈추격 단계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탈추격 정책의 프레임을 다시 우리가 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 이후에 쭉 각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를 선진기술 추격에서 선도적인 혁신으로 전환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이러한 전환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 영향으로 봤을 때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 계획 기반, 계량적 목표 설정 등 추격시대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략과 이 목표의 미스매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도적인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의 구축, 그리고 사회 창의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학기술 정책이 뭐냐?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는 정책이냐, 이 두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나 하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그 종래의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이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 전반적인 정책적인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산업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80년대 이후의 추격 시스템에서 이 선도적인 혁신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조직의 혁신이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자면 공공연구 시스템, 연구개발 관리 체제,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들이고요. 그 외에도 혁신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혁신 시스템으로 조금 발전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탈추격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 이후에 각 정부가 추구해온 그 정책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몇 가지 토론하도록 하죠. 첫째, 정책 목표와 전략의 미스매치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도적 혁신 단계로 진입하겠다 하는 게 정책 목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혁신 체제로 전환을 추구하면서 그 수단으로 녹색 기술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고요. 박근혜 정부는 ICT의 창조적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 경제를 추구하는 선도적 혁신 체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다른 정책 기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인클루시브너스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선도적인 혁신 체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산업화 이후에 모든 정부가 탈추격을 지향하면서 창의, 기초연구, 자율,
신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은 그런 그 정책의 큰 전환에도 불구하고 추진 전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발 시대의 그 이 정부 주도형, 계획 기반, 중앙 집중형 전략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 혁신은 계획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못한 게 아닌가. 창조적 혁신도 계획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정책의 균형 좀 찾기인데요. 과학기술 정책은 크게 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을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정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대부분 정부가 과학기술 역량 구축보다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에 치중해왔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기반이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주로 이 과학기술 활용에만 너무 치중을 해왔기 때문에 돌발적인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 과학기술 시스템이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그런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소부장 사태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든지, 그래서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그 대응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방역 대응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쭉 보면 박정희 때부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보다는 훨씬 Science and Technology for Policy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개발 투자의 이 부분을 이 배분을 보면 이렇게 몇 개 나라 비교를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뭐 49% 정도를 이 경제 개발에 투입하는 경제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에 이 연구개발 이 목적이 과학기술을 경제 개발 활용에 응용하는 것이 목표인데 비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는 일본, 이스라엘, 핀란드, 독일 이 비교 대상국들의 대부분이 약 50% 정도를 새로운 이 지식 창출에 투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게 이 과학기술 정책의 이 밸런스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의 배분을 해서 이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금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지식 창출이 16.3%로 나와 있지만 55.7%가 사실은 NIH 예산이에요. NIH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knowledge generation에 이 투자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쯤은 한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연구개발 자원 배분 관리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연구개발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이 기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이게 뭐 옳은 이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미티드 리소스가 리미트돼 있고 또 써야 될 때는 많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때까지 원칙이었고요. 또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사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하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연구의 경우에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경제사회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해왔죠. 이러한 제도들은 연구개발의 사전적 목표 설정이 가능했던 기존 기술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대형 시스템 기술 개발 혹은 추격형 혁신 단계에서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지만 선도형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개발 자원 배분 전략으로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전 기획,
타당성 조사, 중앙 집중적 관리는 창조형, 도전적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연구 촉진이라는 목표와 수단 간의 미스매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역할인데요. 기술 혁신 주체 간의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 주체가 상호 보완적인 자산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 체제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혁신 운동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면 정부는 선수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고 주체자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관중의 역할도 하는 아주 도미넌트한 플레이어라서 이런 이 플레이어가 있을 경우에 이 혁신 주체 간에 이 자발적인 상호작용이 인터랙션이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정부의 역할을 쭉 노무현 정부 이후로 계속 지원, 촉진 역할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다소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이 정부의 도미넌스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연구의 자율성입니다. 이게 창의 연구, 도전적 연구를 강조하다 보면 이를 위해서는 제도 혁신 과제로서 연구 자율성이 항상 핵심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율성에 대한 관점이 과학기술계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자율성에 대한 관점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연구비 집행이 얼마나 자율성이 있느냐, 평가제도가 얼마나 경직적이냐, 연구자를 압박하는 감사제도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율성은 이거보다 훨씬 더 폭넓게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자율성, 예를 들어서 과학연구와 관련된 과학기술계의 결정권, 과학연구의 가치, 과학연구의 필요성 이런 데 대한 과학기술계 스스로의 판단이 인정되는 그런 이 환경 이런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자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조직 운영의 자율성, 연구자 개인의 자율성, 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오토노미를 이야기할 때 accountability를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이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직도 그렇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개인도 그렇고 미션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미션이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율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이게 제대로 디파인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자율성이 제대로 디파인 되려면 미션이 우선 제대로 디파인 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규정하는 이런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구 기관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출연연구 기관은 사실 이게 굉장히 조금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조직입니다. 산업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죠. 그래서 산업화 전략의 산물인 출연연의 기능이 사실은 산업화 이후에 계속 그 기능이 뭐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미션의 이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왔죠. 그래서 그런 이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계속 연구의 활성화, 연구의 효율화 이런 것만 이 강조해 오다 보니까 출연연의 몸집은 이미 너무 커져 버려서 문제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이걸 계획한다고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계획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션 데피니션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가 합의한 구체적인 미션 중심의 기관으로 변신하기 전에는 우리 출연연구기관이 자율성도 독자성도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정쩡한 상태를 얼마 동안 계속 방치할 것이냐는 게 사실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이와 함께 난립되어 있는 연구개발관리기구들, 이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부처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행의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 조금 소소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정년제도인데요.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제도는 1998년 65세에서 61세로 하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조정되었어요. 그때 이제 공공기관 효율성을 위한 그 구조조정이었는데요. 사실은 구조조정의 목적이 효율화였는데 왜 정년의 이 65세에서 61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그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이유는 아무도 사실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불만도 있고 그래서 정년 연장은 못했지만 그 연구원들을 실질적으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긴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있는 제도라는 것이 정년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 연구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책임과 권한을 가진 연구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연구기관들도 이들을 정식 연구원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오히려 연구원의 사기 진작 효과보다는 오히려 자원 낭비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자원을 써서 효과적으로 그 연구 인력을 활용하려면 제대로 연구원 정년 제도를 연장해줘서 책임과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대학과 정년 차이 때문에 연구원 직종이 교수 직종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출연 연구기관이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수직 연구직은 하나의 직종 서열화가 이루어져서 이 출연 연구기관이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좀 출연연 개편과 함께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출연연의 그 앞에 말씀드린 개편과 함께 정년제도의 환원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 정책 경쟁에 관한 건데요. 이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좌파 우파 간의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실정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 OECD에서 이런 분석해 왔고 실제 OECD에 있는 약간 좌경량의 국가, 우경량의 국가에 보면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경화되는 미국의 경우에 보면 미국의 그 좌우가 정부가 교체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면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시장 정부의 역할, 시장이나 정부의 역할, 사회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입장, 국방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뚜렷하고 그래서 각기 다른 정책적 입장 때문에 이 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 문제에 대한 정책 대상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각기 다른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까지 현상을 놓고 보면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 과학기술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전혀 끼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이게 사실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정책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파 간의 정책 경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이 좀 바뀌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정책 문제는 계속 미제로 남아있는 거죠. 어려운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정책 경쟁은 없고 자리 경쟁만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다른 방식으로 요약해서 이게 들여다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과학 기술의 성공 요인이 이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실용적인 과학 기술 정책,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우선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과학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상.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학습을 위한 조기 학습주의의 과학기술 교육. 이것이 초기에는 우리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만드는, 기술 인력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창의 교육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그동안 사회의 변화를 쉽게 만들 수 있었던 사회의 동질성, 소셜 호모지니어티가 과거에는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주는 굉장히 좋은 이 특징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다양성이 없다는 문제로 해석이 되고 다양성이 없는 사회로 해석이 되고 다양성이 없는 사회가 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창출해낼 수 있는 역량이 취약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발전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우리가 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그만 실패도 서로 용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보면 그 흔히 이야기하는 low hanging fruit를 중심으로 하는 low hanging fruit만 그 타겟으로 하는 그런 쉬운 연구만 하는 그런 그 risk of 커뮤니티가 되고 말았다 하는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전략적인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 전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취약한 중소기업 문제를 끌어안게 되었다. 정부의 역할, 그동안에 정부가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해서 이 기반 구축하고 초기의 산업화,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말하자면 플레이어 간의 이 상호작용이 결정하는 인터시스템 링키지가 굉장히 취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자립 의지가 초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의 요소로 작용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 혁신 체제를 너무 국내 지향적으로 만든 국제화를 더디게 만든 그런 이 역효과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런 과거의 전략적인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오늘날에 와서는 새로운 배리어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부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문제가 많겠지만 저는 오늘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뭐 요즘만 핫한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가장 좀 크리티컬한 이슈가 됐던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상황에 우리가 아주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대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기업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정부의 이제 산업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해서 이게 향후 10년간 저희가 준비를 잘 해야 향후 50년까지 우리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나 글로벌 이 제조업에서 우리의 현재의 경쟁 우위를 잘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제가 상당히 급하게 지금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뭐 우리의 전략은이라고 했지만 전략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화두로 던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충격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충격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성장을 했고,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분업 구조나
이 통상의 질서라는 게 있는데 통상 질서가 지난 20년간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고 그 질서 와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고도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의 리스크가 사실은 이 중국의 성장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9년도에 수출 규제를 겪고 나서 지금 매년 심각한 공급망 이슈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의 단절이 굉장히 상시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수출 규제가 일어나서 사실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큰 사실은 공급망의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급망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는 게 수출 규제 이후에 좀 많이 드러났고 특히 이제 작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와이어 하네스가 실제로 이제 셧다운이 됐죠. 그래서 와이어 하네스가 공급이 끊기니까 국내 완성차 공장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우한이라는 지역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장이 다 모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유럽도 그렇고 많이 다 셧다운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공급망의 안정성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고, 당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공급망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부장 2.0 전략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급망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충격이 항상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닥쳐오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충격에 어떻게 국가가 대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국가적 역량과 직결이 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이러한 일이 좀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국방밀자법을 동원을 해서 실제로 마스크 생산을 하고 인공호흡기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실제로 발동을 한 바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요소수 사건 때 이제 요소수 지금 사태를 맞이해서 두 번째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발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결국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가 상당 부분 이제 중국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WTO에 2001년에 가입한 이후에 글로벌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 해왔고 중국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사실 국가 산업의 경쟁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분업 구조 상에서 중국을 가장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였고 그 덕에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 20년간 쌓은 축적된 힘을 가지고 글로벌 위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현재의 구조, 거시적인 구조만 봐도 중국이 상당히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여러 언론 보도도 나와 있고 보고서도 잘 나와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 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나 더 세지거나 그 말은 뭐냐면 양적으로도 팽창을 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팽창을 하고 있다. 내수도 굉장히 지금 단단해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그대로죠. 2007년에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뭐 60% 그대로 지금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니까 역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는 우리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는 게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질적 성장의 상징이 바로 중간재 교육의 고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중국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재를 흡수하는 아주 세계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간재를 흡수를 해서 최종재를 만들어서 이제 이 파는 전형적인 이제 가공무역을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공무역을 단순하게 하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 부품품이나 최종재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특히 이제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위상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지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권역별 수입 시장을 보면 결국은 중국이 어디에서 지금 위상이 높아지고 있느냐가 잘 나타나는데 아세안하고 한국에서 지금 중국 위상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한국 시장의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지금 잘 보입니다. 이 그래프에도 보시다시피 2007년하고 20년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 중국의 위상의 대부분은 다 중간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중간재에 대한 그 리스크가 바로 지금 중국이 계속 이제 이 중간재를 투입하는 국가로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역할이 결국은 예전에 이제 가공무역을 해서 대부분 다 미국으로 팔던 국가, 대부분 다 ICT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전체 이제 관련된 산업 수출 중에 가공무역 비중이 80% 가까이가 되고 있고, 심지어 디스플레이는 90% 가까이가 되고 있다는 말은 가공무역용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고, 해당 최종 지역에서 이제 이거를 완성품으로 만들었다는 뭐 바로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공무역 비중이 크게 감소를 했다. 가공무역 비중이 감소를 했다는 거는 최종재를 많이 보내거나 모듈에 가까운 제품을 많이 보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 구조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고, 수익 구조는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익 구조는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간재를 스스로 조달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중국제조 2025의 핵심적인 목표가 중간재 자급률을 올리는 거고, 중간재 자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중간재 자급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 수출의 증가율이 상당히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이 정체되고 있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출 구조에도 뭐 중국 구조 구도가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걸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중 간의 교육 구조가 지금 바뀐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이 당연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기전자 가공무역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전자 제품의 부분품을 받아서 최종재로 만드는 산업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한 가지 의미입니다. 최종 세트 부분에 이 제조 기지가 없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재를 수입할 지금 근거가 없고, 사실 대부분의 미국의 IT 산업의 이 산업 구조가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일견 이게 다 이해가 가는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반도체는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가공무역을 하는 비중이 많은데, 아무래도 중국이 반도체 후공정을 지금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에서 후공정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최종 보내는 그런 구조는 여전히 지금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도체 쪽은 아직도 그 중국의 역할이 예전하고 크게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첨단 ICT 분야를 중심으로 미중 간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제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지금 정보통신 분야가 이 군사용도 듀얼유스로 사용하는 품목이 많고,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통신 장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금 10대 첨단 기술 무역 수지를 보면 정보통신이 가장 많고, 미국이 그 정보통신의 90%는 전부 다 중국에서 나오는 이 무역 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의식이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그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익스포트 컨트롤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야가 ICT 기업, 특히 이제 이 정보통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교육 구조에 사실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고도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또 뭐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 중국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분업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중간재 중심의 교육을 중국이랑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수입 중에서 가공무역을 위해서 수입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고, 그만큼 중국이 우리 중간재를 갖다가 많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가공무역 수입 비중이 많이 떨어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이 지금 그 홍색 공급망 전략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과거 10년 사이에 지금 한국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중국 가공무역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고요. 중국의 이 대한국 수출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런 품목인데, 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 중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40%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중간재를 결국 많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보내는 중간재만큼
중국도 우리에게 중간재를 보내서 우리가 그 중국의 중간재를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구조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보내는 품목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품목은 이 엄연히 다른 품목들, 기술 수준도 다르고 제품의 성격도 다르지만 중간재 비중이 높고, 사실은 국실전과 비교해서 비중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지난 20년, 10년 사이에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다르게 중간재를 중심으로 분업 구조가 상당히 지금 공고화되어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전 산업에 걸쳐서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아무래도 효율화 전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쟁의 우위 요소가 없는 파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저희가 보통 비교우위 뭐 이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대부분 다 아웃소싱을 하거나 아예 회의제는 시키는데, 대부분 이제 효율화 전략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우리가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 넘기고, 사실 이제 국내에 남은 파트들은 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파트만 지금 남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 구조를 꾸릴 때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 분업 구조를 지금 잘 나눠놓고 중간재를 중국에서 계속 지금 갖다 쓰는 구조인데,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간재의 성격이 중국 기업한테 오는 기업들도 그 품목도 있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해서 그 투자한 기업이 역수입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입 구조를 보면 반도체가 원유에 근접할 만큼 반도체 수입액이 많은데, 이 반도체 수입액은 대부분 다 우리 국내 투자 기업들에게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는 구조이거든요. 뭐 그런 품목도 있고, 중국에서만 나는 또 품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 노동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중국에서밖에 할 수 없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대부분 다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격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층위가 다른 유형의 중국 의존도가 지금 여기에 잘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중 간의 분업구조 고도화가 사실은 한중 산업 양쪽 발전에 다 기여한 게 사실이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15년간 우리의 경제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사실은 분업구조를 고도화를 잘하고, 우리가 해외 투자를 지금까지 잘 했기 때문에 사실 밸류체인 전략을 우리만큼 잘하는 나라가 사실 드물고, 그 덕에 잘 성장을 했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효율화 전략을 하다 보면 수고 집중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는 게 대부분 다 이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당장 와이어 하네스는 작년에 겪어봤고, 차량용 반도체는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요소수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의존도가 높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원료 광물 관련된 소재 부품, 소재 제품들, 또 이제 뭐 지금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관련된 소재들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저희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구조이고요. 뭐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 수급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예측이 잘 안 되고, 특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기업 활동은 상당히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리스크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문제는 각자 층위가 다양하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분업 구조를 우리가 초점을 또 맞춰보면, 중국하고의 분업 구조가 첨단 제품도 있지만 굉장히 범용 제품도 많기 때문에 업종별로 기술 스펙별로 상당히 좀 다양한 층위의 분업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 무역협회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만 봐도 지금 뭐 중국의 의존도가 뭐 높다는 게 뭐 숫자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산업에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무역 통계를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조금 더 브로드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이게 이 기술 스펙이나 품목 단위로 들어가면 아마 이거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나 특정 그 레이어의 품목들이. 지금 이 공급망 리스크라는 게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쉽지 않으면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거나 해당되는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쉽게 못 가져오면 그냥 리스크가 큰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일본 수출 규제를 겪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부장 품목들이 있는데 소부장 품목에 대해서 좀 이제 구획을 나눠서 보면 실제로 이제 뭐 그 나라에서만 생산하는 품목이거나 우리가 그 나라에 아주 심하게 의존을 하고 있으면 이게 쉽게 대체가 일단 안 되고 당연히 쉽게 만들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 대체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품목들을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일본을 걱정을 했지만 사실 그때도 중국이 진짜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쪽에서 이 소싱이 안 되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품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그래프상으로만 봐도 이 점이 특정 점 하나가 이제 특별한 품목을 지칭을 하는 거고 해당 국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얼마큼 높은가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 우리가 얼마큼 많이 받는가를 이렇게 쪼개서 이제 해본 건데 보시면 일본 쪽은 2010년, 2018년을 비교를 해보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부터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사왔던 소위 말한 첨단 제품, 첨단 장비 이런 게 사실은 자급화가 그동안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낮추고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첨단 제품의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들이 다 국내 생산을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이 낮아질 수도 있고 안정화시키는 거니까 일본 쪽은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 그 당시에도 이제 이랬었는데 중국 쪽에 상당히 이제 이런 품목들이 많다는 게 그때도 문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부품 쪽은 워낙 많고 이 소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재도 어떤 종류의 소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 하지 않는 소재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 환경 규제 때문에 못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대부분 알루미늄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이런 품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품목들, 중국만큼 경쟁력을 갖기 힘든 품목들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품목들에 대한 의존도가 아무래도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갖다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몇 가지 이벤트를 계속해서 겪고 나면 기업들 차원에서는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짤 테고 결국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업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려고 할 때 정부의 역할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들 단독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짜기 힘들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에서 일정 정도 도와줘야 이 공급망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정부의 뭐 역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EU도 사실은 작년에 똑같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5천여 개 품목을 조사를 했고 실제로 지금 HS 기준으로 지금 6단위 6DGS로 조사를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47개 품목이 상당히 공급망이 취약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취약한 거에 50%가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다 원료 소재 쪽, 그 다음에 이 API라고 불리는 이 원료 의약품 쪽.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서 그 동안에 이제 밸류체인 전략,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을 한다고 소싱 구조를 분산을 시켜놓고 특정 국가에다 몰아놨던 그런 품목들이 대부분 다 현재 우리가 공급망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들. 뭐 유럽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소재 섹터가 우리도 똑같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 대한 뭐 공급망의 의존도는 뭐 전 세계 뭐 이 제조 선진국에서는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상황이 뭐 지금 이 3년째 공급망 이슈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좀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게 지금 뭐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공급망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공급망이라는 거는 이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간재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최적 생산지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중간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간재 소재에서 중간재로 갔다가 모듈로 갔다가 지금 최종재로 만드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지금 밸류체인 전략을 짜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제품 장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소재부품 장기 전략을 이 공급망 전략에 잘 매칭을 시켜놓고 전략을 짜야 저희가 이제 전체 산업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든 아니면 산업의 전략의 방향이건 굉장히 좀 스테이블하게 좀 짜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까지 소부장의 문제는 99%가 일본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소부장 전략, 소재부품 전략이었죠. 예전에는 소재부품 전략은 그냥 대일역조 해소가 큰 과제여서 오히려 이 대일역조 해소는 심플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R&D를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지난 20년간의 전략은 R&D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성과를 많이 내고 이런 전략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좁은 분야하고 업종 범위도 굉장히 저희가 한정돼서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공급망 이슈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층위가 다양한 소위 말해서 풀기가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으로 조금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확대를 시키면 조금 이제 풀기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해 이제 소부장 전략 2.0 전략을 내면서 처음으로 이제 공급망 안정화라는 거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 전략이 나왔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소부장 2.0 전략을 만들 때 상당히 이제 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책 수단을 다 펼쳐놓기는 다 해놓고 지금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계속 지금 이런 요소수 사태라든지 훨씬 더 조금 더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우리가 관측하기 힘든 이러한 수준으로 자꾸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부장 2.0 전략을 지금 다시 한번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조금 더 디테일을 높이는 어떤 지금 전략 방향을 지금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지난 20년간 했던 일본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난 20년간 우리가 소재 부품 R&D에 그 쓴 돈이 대략 한 5.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한 5.6조, 5.5조 정도 쓴 걸로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데, 수출 규제가 딱 터지고 나서 우리가 사실 거기에 상을 만큼 R&D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획도 지금 세워놨고.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우리 이쪽 이 소재품이나 이 공급망 쪽에 얼마큼 돈이 많이 쓰여졌는지는 뭐 다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실제로 이 공급망 안정화 전략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 첨단 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목표로 하겠다, 이게 작년에 좀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첨단 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는 결국은 우리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 미래차와 관련된 소재나 부품 장비와 관련된 이런 첨단 중간재를 국내 쪽에서 많이 안정화를 시키는, 끌어들이는 전략. 그래서 그때 이제 유턴도 그때 전략을 조금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방안을 여기에다 지금 담았는데, 실제로 이제 소부장 2.0 전략에서 지향하는 이런 클러스터화의 모습하고 지금 뭐 요소수도 마찬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얘는 조금 더 층위가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부장 2.0 전략에서 다뤘던 이 커버리지보다 훨씬 더 넓은 커버리지의 지금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2.0 전략도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긴 하지만 첨단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의 공백 상태가 조금 있다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요소수 문제를 어쨌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을 한번 크게 겪고 나면 지난 경험상 큰 제도의 이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가 이런 이 요소수와 같은 품목 같은 경우에까지 다루기에는 상당히 지금의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냐, 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요소수가 대표가 돼서 지금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요소수도 문제고 실제로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핵심 전략 산업, 국가 핵심 전략 산업과 관련된
이 중간재들, 첨단 중간재들 제품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대외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혼자 스스로 하기 힘든 환경이 지금 됐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달라진 점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R&D를 열심히 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좀 하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를 해서 뭘 하거나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컨트롤 범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당장 뭐 지금 요소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기술 패권 경쟁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한 뭐 지금 3, 4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고, 이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좀 들어 있는데, 그 경쟁 그 한 바구니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바이오도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이런 이슈가 될 텐데, 갈수록 이제 이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이 기술 동맹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기술 동맹을 접근하는 우리의 전략, 그리고 주요국이 자꾸 이제 공급망을 전략 자산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일본에서도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일본이 경제안보 담당 대신에 그 정부 직제를 새로 만들었고, 경제안보 일괄 추진법을 지금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전부 다 이 경제 이슈를 안보 이슈랑 붙여서 첨단 쪽을 어떻게 잘 확보하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갈수록 주요국이 이 첨단 분야를 전략 자산화를 하고 있고 동맹 중심으로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측면들, 이게 또 우리의 한쪽에 갖고 있는 커다란 고민이자 우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단도 이렇게 다루기 힘든 이슈가 있고, 범용도 이런 뭐 요소수와 같은 이런 품목들도 우리가 상당히 좀 다루기 힘든 이슈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 패권 경쟁도 상당히 뭐 오래 갈 거고, 아마도 두 국가 중 하나가 포기할 때까지 아마 이 경쟁을 계속 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뭐 또 하나의 측면은 탄소 중립이 더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글로벌 공급망의 질서 자체를 바꾸는 뭐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오래 간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큰 이슈고, 오래 가는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고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이제 준비인데, 이게 지금 공급망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1, 2년을 바짝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1, 2년간 해야 될 이슈가 있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지금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공급망의 재편,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산업 전략, 산업의 재편 이런 거를 한 틀에 놓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중장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층위의 문제가 지금 이 산업 제조 첨단 쪽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긴 호흡의 전략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혁신경제법을 일단은 통과가 지금 상원까지는 되어 있고, 혁신경제법 안에 있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 공급망의 재편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쪽에 뭐 법안도 그렇고 지금 일본도 비슷한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벤치마크를 많이 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공급망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이 이슈가 그동안에 개별 부처에서 다 별도로 하던 이슈들인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병합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기존의 이 체계, 기존의 이 구도에서 이 이슈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일본에서 경제안보 담당 대신이라는 직제를 장관 직제를 새로 만들고 내각의 경제반이라는 경제안보반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이 이슈를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기재부에서 대외경제안보 전략 회의를 지금 협의체는 일단 만들어 놓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이런 그 비정규적인 협의체의 어떤 지속성이나
어떤 실행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조금 이제 이런 직제나 거버넌스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측면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결국은 이 공급망 리스크 관리라는 게 결국은 정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단독으로는 정보를 확보하기 상당히 지금 힘든 구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출 규제 대응을 할 때도 사실은 수출 규제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그 판단을 하는데, 이 정확히 안다는 게 결국은 기업들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보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존의 산업 통계, 그 다음에 시장 통계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수준의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현안에 대해서 정부하고 그 기업이 서로 열고 보지 않으면 판단을 정확하게 못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에서 아무리 대응을 하려고 해도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사실 이제 대응을 하는데, 지금 딱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강제적으로 반도체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이제 어쨌든 물매개조박기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미국도 관련된 법 체계가 국방밀자법에 있는 근거 조항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지만, 혁신경제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 혁신경제법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을 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지금은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지면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다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소수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들 일일이 다 접촉을 해서 전화로 다 파악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룰에 맞게 해당되는 이 품목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통 리스트업을 보통 이제 한다고 할 때 이 리스트업의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좀 합의를 해서 해놓고, 이게 공급망의 리스크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술의 안보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상당히 층위가 다른 종류의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한데, 이 층위가 다른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바구니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그 바구니를 어떻게 우리가 테두리를 씌울지를 조금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어떤 품목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건지. 지금은 사실은 이게 부처별로 다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법제상으로만 봐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도 있고, 소보장에도 소보장 전략 기술이 있고, 우리가 뭐 안보와 관련된 뭐 전략 물자도 따로 있고, 개별 법제에서 지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품목 정리가 1차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술 정리도 마찬가지고. 그게 되어야 소위 말해서 개별 사안별로 이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이제 산업 구조가 아무래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를 해결을 하려면 현재의 공급 수급 구조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만들지만 반도체를 사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국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이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최소한 확보를 하려면 우리 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패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패이기도 지금 현재 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좀 바꾸려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의 어떤 그 공급망 패턴을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기업 전략이랑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기업들이 분산 배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이고, 기업들이 결국은 분산 배치 전략을 짤 때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보전을 해줘서 지원을 해줘서 분산 배치를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지금 공급망 배치 전략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한쪽 측면에서는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 한쪽 측면에서는 기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좀 동시에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지키려면 결국 다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려면 공급망을 이제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층위가 지금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산업구조 재편 전략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이 결국은 남는 게 스마트화 역량이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 전략하고 스마트화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융합을 해서 기업들의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만드느냐가 결국 전략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우리가 긴 호흡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저도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10년을 준비를 앞으로 잘 해야 앞으로 20년을 우리가 잘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건데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변화의 뭐라 그럴까 큰 변곡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산업을 바라봤던 어떤 인식이나 패턴을 조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산업통상의 어떤 이슈를 예전에는 경제와 정치가 항상 분리되는 구조가 그래도 틀을 유지를 했었는데 갈수록 이 이슈가 지금 결합이 되고 있고 이런 이슈가 결합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 이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현재 거버넌스를 우리가 잘 만들어 놓는 게 그런 뭐랄까요 첫 번째 출발점인 것 같고요. 일본 사례가 사실은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지금 특임연간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 일괄추진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도 모니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이 경제안전보장 일괄추진법의 세부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아서 사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일본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법에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경제안전보장이라는 말이 상당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리스크가 좀 큰 워딩인데 조금 더 순화를 하더라도 뭔가 지금 이런 이슈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들 이게 필요하고 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를 만들어놔야 지금 뭐 이런 문제를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이런 거거든요. 공급망 이슈를 워치하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영향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기능을 좀 뭐라 그럴까 좀 해야 되는데 이 이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에 억세스하는 거에 상당한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런 이슈를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할까라고 뭐 생각을 가끔 해보지만 아무래도 이 기관의 취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뭔가 이 아주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억세스를 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 내부의 조직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조직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IMF 위기 이후에 이 국제금융센터를 운영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제 금융 관련된 글로벌 워치를 이제 국제금융센터가 사전적으로 지금 할 수 있고 그 위기 경보, 조기 경보를 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금융 데이터보다는 산업 데이터가 훨씬 더 다루기가 힘들고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공급망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워치를 해서 대안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앞으로는 국가적 역량과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고 현재 우리 제조업이나 산업에 관련된 지금 핵심적인 이슈로 좀 부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긴 차원의 조금 호흡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연구원 김호석입니다. 네, 제가 박사님께 부탁받은 내용은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오버뷰 어떻게 발전했고 최근에 이제 현안이 뭐고 그리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분야를 어떻게 다루고 이게 이제 다른 분야들을 하고 어떻게 좀 코헤런트하게 이슈들이 매니지가 돼야 되나 뭐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했던 연구들 자료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환경 정책이 저희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데 이제 환경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라는 걸 간략하게 한번 보고 이전 정부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008년부터만 잠깐 봤습니다.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현안이 되는지 이렇게 했고 미래 도전과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다뤄봤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과 경제를 보자면은 이게 이제 이 기재부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들이거든요. 산업, 국민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매개체로 쓰면 금융이라든가 소상공인 이슈라든가 그래서 이제 최근의 정책들이 이런 거에 뭐 사회적 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 안정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통적인 환경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이제 배출, 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제 배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 외부성이라고 말하는 그 기업이 규제되지 않는 산업적 활동이 환경적 외부성을 발생시켜서 그게 시장 경제 효율성을 훼손하는 것을 이제 이미션 쪽에서를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가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했던 문제가 이제 유틸리티 서비스들이거든요. 이제 상하수 서비스라든가 이제 쓰레기 처리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환경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환경이라고 하는 에코시스템까지 이제 그 생태계, 자연자본 이런 개념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 세 축을 이제 환경의 그 대표적인 세 영역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오염과 관련된 것, 그리고 퍼블릭 그 서비스에 관련된 것, 그리고 자연자본과 생태계 자연자본과 관련된 것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그 영역을 구분하고 최근에 그 에미션 배출과 관련된 환경오염 배출과 관련된 건데 그 피해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게 로컬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발생하는 이슈로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등장을 했고 이 기후 변화 문제가 그 피해가 이제 글로벌 단위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규제 자체도 이제 글로벌 단위로 규제가 되고 그게 이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 국경 조정이 탄소를 조정하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유니폼한 대응을 촉발하고 있는 그런 어프로치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제 활동이나 산업 활동의 위험으로서 등장을 해서 이제 TCFD라고 하는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들을 공개하고 그것들을 산업 활동이나 금융 활동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게 금융 부분에 그 메인스트리밍이 돼서 녹색 금융이라든가 ESG라든가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현재까지 그 환경과 경제 간의 이제 인터랙션인데요. 결국은 이제 환경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오염 배출, 공공 서비스, 생태계 세 가지의 문제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슈들, 현실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것인데 그 오염 배출 부분에서는 오염을 줄이는 것에 대한 비용과 그걸 줄여서 얻는 편익을 비교를 해서 이제 최저 오염을 달성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들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을 줄이는데 얼마나 드는지 비용이 항상 이제 비용을 추정하고 그것을 줄이면 얼마만큼의 편익이 발생하는지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외부 비용의 측정 문제로 등장을 해서 경제적 피해 뭐 이런 것들을 화폐화시키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쪽에서 이제 규제를 하면은 그 규제가 다른 부분으로 이제 이전하는 시장이 이전되거나 배출원이 이동하는 그 리퀴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 경제의 이슈하고 같이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이슈들은 기술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술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기술 변화들을 정책에 이제 내생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문제들이 이제 그 Induced Technological Change라고 해서 ITC라는 이슈들이 등장하고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이제 시장에서 가치를 가지려면 그걸 가치 있게 만드는 규제라든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촉진하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문제에서는 최적 공급이 가장 이슈가 되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윌링리스 페이를 늘 측정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생태계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그 고갈성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본하고 좀 구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톡으로 관리를 하고 계정으로 구축을 하는 등의 이제 이슈들이 현실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환경 정책에 있는 영역에 있는 주제들이 이제 환경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여러 나라들의 환경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야별로 보면은 그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분야의 정책이나 입법 영역을 보면은 이쪽이 이제 앞쪽에 제가 이제 그 오염 배출 공공 서비스 이제 생태계 세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됐던 건 이제 유틸리티 쪽입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이전까지는 보건사회부 이제 환경위생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가 상하수도 수질 관리하고 분뇨 우물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퍼블릭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들이 80년대 이전에는 많이 다뤄졌고,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91년에 뭐 낙동강 패널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 그 사건들인데, 그런 오염 관리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90년대까지 다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에 이제 환경처가 보사부 환경청에서 이제 총리실의 환경처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분야의 핵심 법들이 입법이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자연재활용법, 자연환경보전법. 이게 이제 이 네 분야, 물, 대기, 폐기물, 생태계 네 영역으로 보자면 각각의 그 분야에서 이제 그 주축이 되는 중요 입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도 보시면은 그 처음에 이제 하수 처리라든가 분뇨 처리 단계에서 보다 그 유틸리티나 서비스, 공공 서비스 중심에서 이제 배출을 관리하는 규제 형태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태계 관리라든가 기후 변화 관리라든가 하는 것으로 점점 환경 정책의 영향이 넓어지면서 관련 예산들도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부터 보시자면은 만만하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가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이제 그 수자원 관리 부분이 이제 물 관리 일원화 때문에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이 되면서 한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린 뉴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뉴딜 플러스 탄소 중립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5조 정도 규모였는데 2018년에 6조 정도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2020년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이제 11.8조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 정책을 보자면은 그 주로 말씀드렸던 분야, 그러니까 이제 배출 분석, 그리고 이제 그 퍼블릭 서비스, 유틸리티하고 서비스 분야, 그리고 생태계 분야, 이제 세 가지로 분야에서 아주 티피컬한 정책 수단들이 이제 쭉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시기마다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초반에는 뭐 수생태 보건 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누수와 관련된, 상하수도 품질 제거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같은 경우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뭐 CNG 버스,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CNG 버스 사업 보급이라든가 녹색 기술 개발, 뭐 폐자원 에너지화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 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에는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가 이제 쭉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 이 초창기에 이제 그 건설된 상하수도 서비스 그 시설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걸 이제 그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산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정책 분야로 등장을 합니다.
규제 측면에서 보면 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규제 자체를 이제 그 기업의 부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기업의 기업이 부담이 크게 느끼는 이제 규제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완화했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013년부터 16년까지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그 가습기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제 2013년, 14년, 뭐 15년, 뭐 16년 내내까지 이제 그 가습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문제가 아주 중요한 정책 그 주제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13년에는 이 미세먼지 문제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이 이제 시행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정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2016년까지 유지가 되는 뭐 큰 그 변화 없이 이제 유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규제 개선의 뭐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좀 스마트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한다. 그래서 규제를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좀 규제가 와이즈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규제를 이제 다루었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 정책은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미세먼지하고 화학물질 관리가 핵심적인 키워드였고요. 그게 이제 2018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4대강과 관련해서 그 수생태 복원 사업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미세먼지 생태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게 2020년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이제 그 그린 뉴딜이 시행되기 시작한 해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거나 한 것은 2020년대 후반이어서 그건 이제 별도로 그 그린 뉴딜 파트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이제 정책 추진 체계로 보면은 이제 대기 수질과 관련된 오염 배출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자연 순환, 환경 보건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에너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야, 생태계 자연 보존 분야를 이제 4개로 나눠서 보자면은, 이제 대기 수질 분야 부분에서는 미세먼지하고 지역 간 상하수 인프라 격차 해소가 이제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자연 순환 부분에서는 그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기후 변화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으로 기후 변화 대응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뭐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산업과 전환 부분과 산업 부분의 배출량 저감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정책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됐습니다. 생태계 부분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도심 자연 생태계 확대하는 등 분야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자연순환 기본계획,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것이 그 환경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이제 그 계획들과 정책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녹색 전환 가속화,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 전환 가속화가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였고요. 정책 수단은 전기차 확대하는 것, 그리고 녹색 그린 도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수돗물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먹는물 안전 제고와 이제 스마트화, 이런 것들이 올해 중점적인 정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요. 현 정부의 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 분야 외에 굵직굵직한 지금 정책 형태로 등장을 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그린 뉴딜, 기후 변화, 녹색革命 이렇게 네 가지의 정책을 별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인데요. 92년에 리오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지속 가능 발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94년에 아젠다 21 이행 계획이 발표됐고 그 이행 계획을 국내 정책에 반영한 환경복지 우상이라는 게 이제 96년에 발표가 됩니다. 요때 그 환경을 경제 정책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새천년 국가 환경 비전이 발표가 되면서 국가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2006년에 국가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이 처음으로 수립이 되고 이행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금까지. 2007년에 국가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설립이 됐는데 이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본법의 지위에서 이제 일반적인 지속 가능 발전 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대신에 그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 국내에서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을 이제 별개로 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 지구 유엔에서의 이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 추진했던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 중에 하나로 녹색성장 전략을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합니다. 그 분야라든가 그 취지라든가 하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이 그 지속가능 발전 국가 전략을 대신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2015년에 SDG가 채택이 되게 되는데 유엔에서 그 SDG라는 게 지구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17개 목표를 이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국가 지속 가능 발전 전략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걸 이제 KSDG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자면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게 96년에는 환경복지구상이 그 역할을 했고 2000년대는 새천년 국가 환경 비전이 그 역할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이 역할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재밌게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의 연속선상에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별도의 이제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하는 국가 발전 비전과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 혁신적 포용 국가와 100대 국정 과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합니다. 이게 제 해석이고요. 하지만 그 SDG 등장 이후에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맥락에서 이 국가 발전을 측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어서 2018년도에 KSDG라고 하는 세부 목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정책의 이제 두 번째 핵심 정책이 이제 그 그린 뉴딜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린 뉴딜은 2019년도에 경사연의 전환적 뉴딜에서 그 정책 초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이제 그 환경 목적의 재정 투자, 그러니까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목적의 재정 확대로 사실은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린 뉴딜이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경기 침체기에 이제 노동과 자본이 이제 그 유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면은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낮은 기회비용의 편익이 좀 목표가 됐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환경 관련된 투자들이
예산이 작다 보니까 다 파편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파편화된 지출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린 뉴딜이 제안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연계돼서 통합화 추진하는 경우에 좀 그런 그 사업 연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그린 뉴딜의 추진의 이제 배경으로 제안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2020년에 추진이 되고 2021년에 까지 이제 추진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탄소 중립이 반영돼서 그린 뉴딜 2.0이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환경 분야, 현 정부 환경 정책의 이제 핵심적인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인데요. 이걸 저희가 이제 99년부터 2007년, 이 99년에 처음으로 기후변화 협약 종합대책이라는 게 수립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07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이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 핵심적인 그 목표가 언젠가 줄여야 할 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게 이 당시에 이제 정책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열병합 발전 확대라든가 경차 보급, 건물 효율 개선, 대중교통 확대 이런 정도의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을 가장 그 다음에 이제 좀 한 단계 좀 이 부스팅한 게 그 녹색성장 정책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역시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자동차 연비, 뭐 이런 그 기존의 정책들이 좀 강화돼서 시행이 되고, 특이한 거는 이제 CCS라든가,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캡처 앤 스토리지, CCS 기술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감축 수단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 자전거 이용 확대, 그 다음에 이제 뭐 RPS 같은 게 그 리뉴어블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향이 이제 에너지 전환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결국은 이제 석탄 줄이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해야만 이 이제 그 2050 탄소 중립이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시장의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여서, 그러려면 이제 탄소 가격을 강화해서 시그널링 효과를 좀 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50 같은 경우, 2050 탄소 중립 같은 경우가 이 국내에서 갖는 의미라는 거는 그 정책 그 시그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이제 그 정책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 산업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그걸 이제 미리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2030 NDC 목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 NDC 목표가 너무 강하다든가 뭐 약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역할로 보자면 결국은 강화된 NDC는 이제 시그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 그런 투자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30 그 목표 2050, 2030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국제 탄소 시장 활용 부분이 이제 또 함께 언급이 되고 그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국내 감축 비용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진국에 비해서, 개도국에 비해서, 그래서 개도국에서 줄이면 이제 좋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안 줄일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줄일 것 같은 경우는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돈을 개도국에 투자를 해서 개도국에서 줄이는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한계 저감 비용이 우리나라 개도국에 비해서 좀 높다 하더라도 그 투자를 선제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게 유리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국제 탄소 시장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2050 탄소 중립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금융 부분인데요. 이제 녹색금융은 왜 중요성을 갖냐면 지금 뭐 지속가능 발전도 그렇고 그린 뉴딜도 그렇고 탄소 중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공격적인 환경 관련된 투자들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투자를 정부 재정으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서 가능하면 그런 부정적인 정부의 재정 투자를 요구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자꾸 촉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자체를 녹색화해서 아예 그러면은 환경을 저해하는 투자를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국가 재정의 그 소요가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장기적인 탄소 중립이나 지속 가능 발전 달성에 있어서 퍼블릭 파이낸스의 부담은 줄어들고 프라이빗 파이낸스의 그 유입은 좀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2009년에 이제 그 국민연금이 PRI에 가입하면서부터 책임 투자가 이제 국내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는데 뭐 재밌게도 2017년에 사실은 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용역을 기재부 영역으로 해서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도 그때 초안을 만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다음에 다른 그 경제 분야의 정책들하고 뭐 적극적으로 연계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후에라도 한번 논의를 좀 많이 해봤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보자면은 녹색금융 추진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녹색금융의 비전으로서 탄소 중립 달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기업이 ESG 정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그 ESG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결국은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 그 ESG 정보 지속 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해서 가능하면 이제 ESG 정보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동향은 이 지속 가능성 보고를 이제 의무화하는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지속 가능성 보고를 표준을 개발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 IFRS에서 그 내용을 올해 그 캅에서 그러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담당할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위원회 설립을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글로벌 표준을 제정해서 이제 공표한다는 계획입니다. EU와 영국도 이미 뭐 그 지속 가능성 보고서 그 작성을 이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도전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퍼블릭 서비스 쪽에 유틸리티나 서비스 쪽은 워낙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물 관리라든가 순환 경제 부분은 인프라가 좋아서 성과가 좋은데 이 에너지 전환을 필수로 하는 기후 대기 분야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측면은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하고 기후 대기가 이제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OECD 한 중간 정도, 중간에서 조금 아래 정도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과제로는 뭐 그 에너지 전환하고 온실가스 쪽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인프라하고 순환경제 쪽은 인프라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디지털 전환하고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 순환경제 부분의 환경 압력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고도화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 도전과 그 핵심적인 요소,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냐는 건데요. 이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환경하고 금융이 연계돼서 이 환경 부분의 정책들이 이제 금융의 자금 그 캐피탈의 그 무브먼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운영을 할 때 이게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하고 산업, 앞서서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부분에서도 몇 환경이 언급됐는데 이제 환경하고 산업 경쟁력이 연계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가 카본 프라이싱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환경과 산업 경쟁력이 연계되는 데에서 등장하는 정책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이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인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점점 영역이 좁아들고 있고, 적어도 이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이제 협력이 필요한 정책 이슈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규제에서 시장 기반적인 정책 수단의 전환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ESG나 지속 가능성 보고서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이 환경 개선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규제가 없으면 환경 개선 노력을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기존의 환경 규제들이 좀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의 상호 연계성이 SDG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정책 종합성에서는 그걸 아예 그냥 하나의 정책 원칙으로 레코멘데이션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것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정책의 분배적 측면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사회 전환이 이제 환경 압력, 새로운 환경 압력을 등장시키고 있고,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탄소인지 예산을 인지 예산이 이제 그 재정 운영 원칙 중에 하나로 추가가 됐는데요. 성인지 예산, 사회 쪽에서는 성인지 예산, 환경 쪽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OECD 그린 버제팅에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영역에, 그러니까 모든 환경 분야로 확대된 영역에 재정 버제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도록 하자는 것들을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녹색 국채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향후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환경 분야의 재정분권도 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뭐 녹색 지방채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정책이 산업 경쟁력이나 이제 금융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환경 정책을 잘 쓰면은 이게 거시 효과 부분, 거시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투자 부분, ESG만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은행하고 보험 분야에서도 환경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녹색 관련된 투자, ODA 투자가 녹색 개도국 기술 개도국의 이제 기술이나 재원에서 캐파시티를 높이는 쪽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서 보셨던 환경산업 경쟁력 연계하고도 연관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P4G라든가 지금 뭐 그린 리커버리라든가 GCF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과 산업과 뭐 재정과 이렇게 연계돼서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정책 요소 볼 수 있습니다. 뒤쪽은 그걸 좀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그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슬라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